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갑수입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한 대안으로요, 항우울제가 아니고요, 철학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철학이 사람들의 자잘한 일상 문제 해결해 준다 하면 얼른 와닿지는 않죠. 하지만 그 위대한 사상가의 아이디어로부터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고 또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라디오 독서실은 마음의 병을 다룬 소설 한 편 준비했습니다. 작가 김병원 씨의 마음의 이빨자국, 제목이 마음의 이빨자국입니다. 자, 먼저 작가 소개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소설가 김병원 씨는 서울대 언어학과 출신입니다. 1992년에 문학과 사회를 통해서 중편 이삭줍기로 등단을 했고요. 장편소설 목수와 칼, 또 소설집으로 개를 소재로 한 세 가지 슬픈 사건, 천치의 사랑 등의 책들이 있습니다. 오늘 작가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김병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작품이 상당히 독특하게 다가오는 마음의 이빨자국, 이런 작품입니다. 글쎄요, 제가 그냥 간단히 먼저 소설을 읽은 사람으로서 인상을 얘기를 하면, 조그만 문간방에 새들어 살게 된 어떤 가련한 부부, 그 부부들의 이 내력들, 이것과 얽힌 이야기 같습니다. 어떻게 착상을 하게 된 소설입니까? 예, 저는 그 소설을 쓸 때, 네. 어떤 주제를 먼저 생각하고 쓰는 것보다는요, 예. 그냥 그 스토리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직간접적인 경험들이, 한데 엉켜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형성하게 되는데, 예. 이 경우에는, 정신의학이라는 책에서 본 어떤 어떤 내용하고요. 네. 그리고 또 산업 교수를 하는 사람, 제가 어떤 사람 한 사람 마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세계를 알 수 있었고. 네, 이 기업체 강사 등을 일컬어서 산업교수라고. 요새는 그거 하는 분들 많습니다. 예. 예. 또 그러고 또 어떤 여자가 도자기과를 나온 여자가 있었는데. 네. 점심을 굶어가면서 도자기를 샀다는 그런 적이 있고 옛날에요. 네. 그런 얘기들이 한데 올려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갑자기 떠오르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냥요. 네. 여러 가지, 체험적인, 그리고 이리저리 읽거나 들은 얘기들이 작가의 내부에 이렇게 고여있다가, 어느 순간 어떤 모티브를 통해서 한 편의 이야기로 이렇게 되는군요. 예. 사실은 무척 이렇게 서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담담한 어조로 쓰셨지만, 읽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살아올 때 어떤 고통스러웠던, 특히나 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웠을 때 추억이 다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과 이렇게 탁 와닿더군요. 이건 분명히 작가도 이런 생활의 곤란을 체험했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했었어요. 예. 거기에 나오는 전세방 살이의 어떤 고달픔 같은 게. 네. 제가 경험한 것이 많습니다. 예. 이사를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예. 여기 작품의 주인공들도 10년 동안 13번 이사 간 끝에 겨우 직장만을 했다가. 예. 그렇죠. 산업교수를 전세로 드리게 돼서 마주치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면, 자기가 이사 다닐 때는 집주인들 왜 저럴까? 조그만 이해심만 펼치면 서로 잘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자기가 집주인이 되고 보니까 정반대로 태도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집주인이 돼본 경험은 없습니다. 아직도요? 예,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집주인, 그 집은 사긴 샀는데, 네. 새로 나오진 않았어요. 실제로. 예. 김병원 선생님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드라마 감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소설가 김병원의 작품입니다. 마음의 이빨자국. 오늘 라디오 독서실 작품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집에 대한 갈망이 유별났던 건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이 주는 불안한 심리 탓도 있었지만 그보단 재수가 없었던 전세살이의 이력이 더 큰 원인이었다. 역마살이 낀 거예요. 역마살이. 몇 달도 살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집이 팔렸다면서 방을 비우라질 않나. 부도가 나서 망해버린 딸내게 줘야 된다며 주인네가 통사정을 하질 않나. 발령이 너무 먼 곳으로 나질 않나. 어우, 기가 막혀서. 이런 경우도 있었죠. 밤마다 때려 부수고 싸우는 주인네를 만나서 피해오질 않았나. 참, 별의별 경우를 다 겪었지. 10년 동안 무려 13번이나 이사를 했어. 남들의 몇 배는 더 이사를 다녔으니 참, 한마디로 재수가 없었던 거지. 난 세입자한테 한없이 너그러운 집주인이 될 거예요. 가능한 한 전세금도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 거고 스스로 나가기 전엔 절대 방을 비우라는 소리도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문간방에 세를 놓게 된 것은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는데 500만 원이 모자랐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친구에게 돈을 구워 메웠다. 월 이자는 2부, 10만 원이었다. 아유, 뛰지 마! 아래층에서 올라와! 참, 집을 갖게 돼서 애들도 좋은가 봐요. 박봉에 이자 돈이 10만 원씩이나 나가고 있어. 문간방에 새 놓으면 이자 안 내도 돼요. 새? 응. 25평 아파트 고만고만한 방 중에서도 문간방은 제일 작은 방이야. 말도 안 돼. 500만 원이나 받는다는데요? 코딱지만한 방을 누구 맘대로 500만 원을 받아. 내가 복덕방에 가서 다 알아봤죠? 그게 빚진 금액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구만. 문간방에 있는 아이들 장난감은 당신 방으로 옮겨놓으면 돼요. 이제 겨우 서재 겸 공부방을 갖게 됐는데 겨우 나 혼자만의 공간을 갖게 됐나 했더니 알죠. 당신이 얼마나 원했었는지. 진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 방은 꼭 필요해. 뭐 당신이 싫다면 할 수 없죠. 이자 주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런 생각도 해봤던 거예요. 아니야. 응? 굳이 나도 반대할 생각은 없어. 그런데 좀 불편하겠네. 화장실도 부엌도 같이 써야 할 거니까. 그때 둔천동 살 때 생각 안 나? 주인네 딸 처녀가 화장실에 한 번 들어갔다 하면 그냥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난 정말 화장실을 함께 쓰는 집은 그때 이후로 아예 쳐다보기도 싫더라고. 이젠 우리가 주인이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좀 자는 사람들을 골라드릴 거니까요. 좀 자는 사람들? 같이 살아보지도 않고 겉으로 봐서 알 수 있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면 딱 좋을 텐데. 좋은 학군이라면 몰라도 고등학생이 자취방을 구할 리 없지. 인근에 대학교도 없으니 대학생도 없을 거고. 젊은 남녀는 안 돼요. 애들한테 낯뜨거운 광경을 보이게 될 거니까. 독신 남자, 독신 여자도 다 곤란해. 나를 못 믿어서도 당신을 못 믿어서도 아냐. 요즘은 처녀들조차도 유부남을 유혹한다네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남자라도 맘먹고 덤벼봐요. 안 넘어가고 백이나. 어쨌든 일단 방을 복덕방에 내놔봐. 네. 방을 내놓고 나서부터 방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아내에게서 들었다. 하지만 선뜻 임자가 나서지 않았다. 방이 너무 작다고들 하네요. 어쩌다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아내가 퇴짜를 놓기도 했다. 80 넘은 노모를 데려다 놓겠다는 남자가 부득부득 계약을 하자는데 내가 딱 거절했다니까요. 늙은이만 내 동댕이 쳐놓고 몰래 이민이라 떠나버리면 어쩌냐고요. 그때 일요일날 다녀갔던 아가씨는 어떻게 됐어? 그 아가씨 도깨비같이 그냥 진한 화장이며 엉덩이가 보일락 말락 그 옷차림이며 어우 수상한 냄새 나지 않던가요? 하기야 좀 이상해 보이긴 하더라고. 중개업자가 입에 맞는 떡이 어딨냐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내 집에 들여놓은 사람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떻게 금방 나가라고 하겠어요. 난 천하의 좋은 주인이 될 거라고 결심했다고요. 알아서 해. 어차피 내 근무 시간에 방을 보러 들어오니 전적으로 당신 몫이지 뭐. 그런데 술주정뱅이라든가 경우가 너무 없는 사람은 안 돼. 그럼요. 그런 심적 부담을 안고 사느니 차라리 이자 10만 원을 내는 게 더 나으니까. 마침내 계약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세입자가 부부라는 사실이었다. 그것도 우리 부부 또래라는 거였다. 불장난을 하는 젊은 애들이라면 몰라도 그 나이라면 격에 맞지 않았다. 흘리지 말고 먹어. 누나가 집이니까. 내가 둘 다 아주 점잖아 보이더라고요. 교양도 있는 것 같고. 내외를 다 봤어? 네? 흘리지 말고 먹어.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길래 낮에 돌아다닐 시간이 다 있어? 뭐 대학 교수라나요? 무슨 산업대학 교수랬던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있나? 대학 교수가 아무려면 500만 원짜리 단칸방을 얻으러 다닐까? 하긴 그렇기도 하네요. 하지만 분명히 교수랬는데 혹시 시간 강사가 아닐까요? 그걸 듣기 좋으라고 그냥 교수랬는지도 모르잖아요. 시간 강사라도 그렇지. 나는 제풀에 뜨끔해졌다. 내 입으로 뱉어낸 말일지언정 마음에 들지 않았다. 500만 원짜리 전세방을 찾아다닐 만큼 가난한 교수가 없으란 법은 없지.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도 모를 일이지. 사기를 당했다든가 빚 보증을 졌다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려버렸다든가. 당신이 오죽 잘 살폈겠어. 교수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 아무튼 조용히 지내주기만 하면 난 더 바랄 게 없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도. 산업대학이란 게 있긴 있어요? 요즘은 하도 이름이 생소한 대학이 많이 생겨서 그런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대학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산업대학이라. 나도 생소한데? 그죠? 그 신문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대학 교수를 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보았다. 그런 이름의 대학은 각 도청 소재지마다 그리고 특별시하고 직하시에도 있어. 그런 대학이 설립된 연유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 그러면은 다음에 또 연락하자고. 뭐래요? 거짓말은 아닌 모양이야. 세입자 부부는 그로부터 보름쯤 지난 일요일에 이사를 왔다. 1톤 트럭에 실린 짐이 단출했지만 방의 규모로 볼 땐 넘치겠다 싶었다. 이불 보따리와 취사 도구 등 기본 살림 외에 판지 상자가 20개가 넘었다. 이 짐이 방에 다 들어가겠어요? 예, 나중에 어떻게든 쑤셔넣어 봐야죠. 예. 남자는 상자들을 방문 옆에 차곡차곡 쌓았다. 그것들은 가뜩이나 좁은 마루를 절반이나 점유하며 내 키 높이로 포개졌다. 사람들이 괜찮아 보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대 이상이었다. 행동거지에 어딘지 배운 사람들 티가 났다. 거기에 예사롭지 않은 멋까지 있었다. 그런 느낌은 후리후리한 키에 안경을 낀 남자도 그랬지만 여자 쪽이 더했다. 제대로 옷을 입을 줄 아는 것 같았고 긴 생머리의 미인형이었다. 다만 창백한 빛이 건강하지 못할 거란 느낌을 주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저 사람들하고 같이 해도 좋죠? 어차피 이제 한 집에서 살아야 할 텐데 서로 인사나 나눠야죠. 그러자고. 세입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집주인에게 내려진 축복일 테니까. 우리가 만났던 집주인들은 그런 걸 몰랐어. 그러게. 그날 저녁 내외는 매우 송구스러워하며 우리 식탁에 참여했다. 아내가 맥주 몇 병을 내놓았고 분위기가 금세 화기애애해졌다. 딸아이가 식사는 뒷전에 두고 여자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아이고, 아유, 아줌마가 너무 예뻐서 우리 딸이 좋아 죽네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몇 살이세요? 35이요. 어머, 아우, 나랑 동갑이네. 아유, 그런데도 어쩜 처녀처럼 고우실까. 난 애들한테 시달리느라 벌써 쪼그랑 바가지가 다 됐는데. 아이, 아이를 안 낳아서 그렇죠 뭐. 아니, 근데 왜 아이를 안 낳아요? 아직은요. 아직이란요. 지금도 늦었는데 더 늦으면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아요. 아우, 키울 때 더 힘든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나는 식탁 아래로 아내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듣기에 따라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소지가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누울 자리나 있을까 의심스러운 판국에 애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애란 말인가. 네, 고맙습니다. 자, 듣자니 대학 교수시라던데 어느 대학에... 아니, 대학 교수라뇨? 뭘 잘못하신 거겠죠? 남자는 무슨 약점을 들켜버린 사람처럼 얼굴을 붉혔다. 여자 쪽도 덩달아 고개를 푹 숙였다. 아니, 아닌가요? 아니, 저 계약하던 날 제가 듣기로는 무슨 산업대학에... 예.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 사람이 산업교수란 말을 했었죠. 아니, 근데 왜 교수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세계에서나 통하는 용어입니다. 그 회사나 공공기관 같은 데서 직원 교육을 시킬 때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모든 게 전문화돼가는 요즘은 더욱 그런 추세죠. 뭐 전업으로든 부업으로든 그런 강의에 종사하는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르다 보니까 그 서울역 지게꾼도 단체가 있는데 우리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있느냐는 얘기들이 뭐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죠. 그래서 그 서로 알거나 지내자는 취지에서 모임이 발족됐는데 산업교수 협의회라는 명칭을 붙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교수가 된 거죠. 일단 드시죠, 한 잔. 예, 고맙습니다. 뭐 강의하신다니 교수는 교수인데요, 뭐. 아유, 그럼 공부를 많이 하셨겠네요. 아내는 남편이 행시 출신임을 자랑할 기회를 포착할 요량인 듯했다. 이인은 철학 박사예요. 그럼 뭐예요? 뭐 하다뇨. 박사가 뭐 아무나 되는 건가요? 아유, 그렇다 뭐 진짜 대학 교수를 하시지 그래요. 아내는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 중 한국 사회의 물정에 가장 어두운 사람일 게 틀림없었다. 저도 무척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뭐야? 보름이 지나도록 상자들을 치우지 않으니? 이건 집주인에 대한 도전 아니에요? 아니면 집주인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다든가. 참 무성의하구만. 사소한 일 같긴 하지만 절대로 그냥 넘길 일도 아니야.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 현관마루 절반을 가로막고 있는 상자들을 마주칠 때마다 참기 어려운 짜증이 치미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엄마, 이쁜 아줌마 나왔어. 이쁜 아줌마. 조용히 못해, 너. 아내는 싱크대에서 물 끓이는 여자를 눈을 흘기며 바라보았다. 여보, 그만해. 관대한 집주인이 되기로 한 게 언젠데 그래?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왜 모른 척하냐고요. 이까지 상자 몇 개 때문에 가정의 평온이 훼손되겠군. 아니, 위기는 벌써 시작되고 있었다. 눈에 띄게 경직돼버린 아내의 태도로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다. 상자를 치워달라는 얘기를 해봤어? 아무렴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했죠. 근데 왜 안 치운대? 곧 치울 것처럼 싹싹하게 나오더라고. 내가 저때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글쎄 치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정말. 아니,
방에다 집어넣겠다고 했잖냐고 따지지 그랬어. 당연히 그랬죠. 그렇지만 정말 들여놓을 공간이 남아있지 않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사람들 그런 얘기를 왜 해? 자기네들 눈으로 방을 확인하고 이상한 거 아니었어? 그러니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누가 아니래요. 근데 도대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대? 난들 알겠어요. 여자가 방을 보여주길래 들여다보니까 한쪽 벽에 책들이 꽉 차있고 절반쯤 남은 상자들은 뜯지도 않은 채 천장까지 쌓아놨더라고요. 참. 방바닥은 가운데만 손바닥만하게 남았는데 둘이서 폭에 자야 될 지경이고요. 사정이 그렇고 보니 쥐도 달아날 구멍을 보고 쫓으랬다고. 내 속만 타는 거죠 뭐. 그렇다고 저걸 그냥 놔두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왜 그럴까? 참. 이제 남자들끼리 얘기 좀 하세요. 저 여자한테 백날 얘기해봤자 내 말이 찌다 안 먹히니까요. 저기 남자 왔으니까 가서 얘기해봐요. 밤 12시가 넘은 시간인데 어떡해. 도무지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기다렸다는 듯이 밤늦게 남의 부부의 방문을 두드려? 이는 정말. 나는 체면상 도저히 못해. 좀 참고 기다리다가 우연히 맞닥뜨린 것처럼 지나가는 말대로 딱 한번 따끔하게 얘기해주면 그거로 충분하다고. 정말 속상해 정말. 나는 일요일을 목표로 삼고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 아침이 되자 남자는 지방 출장을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허탈했고 동시에 부하가 났다. 신경을 쓰게 만드는 그들이 성가셔 죽을 지경이었고 자꾸 소심증을 드러내는 나 자신도 못마땅했다. 그리고 얼마 후 마침내 그와 맞닥뜨렸다. 안녕하세요. 왜 그렇게 얼굴 보기 힘들어요?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싶으셨던 모양이시죠? 나는 좀 초조해졌다. 그가 홀연히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그의 소매를 붙잡고 상가 안의 순댓가게로 끌고 갔다. 여기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아줌마, 여기 순대 한 접시하고 소주 한 병이요. 자, 받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근데 지지난주엔 출장까지 가셨더군요. 예. 어쩌다 지방으로부터도 강의 요청이 들어오곤 한답니다. 열심히 명함을 뿌리고 강의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보내고부터 좀 반응이 있는 거죠. 서너 달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저 같은 사람을 알아주긴 하겠습니까? 먼 데까지 가면은 강세르는 아주 많이 주겠네요. 해주시죠. 웬걸요? 서울이나 지방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1시간에 10만 원. 보통 2시간 강의니까 20만 원 받으면 잘 받는 거죠. 간혹 그것보다 후한 데도 있지만 적을 경우도 허다하고요. 기준이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요. 그것도 용역업체 의뢰를 받을 경우엔 이해할 정도를 따로 수수료로 뗍니다. 이름난 사람들은 한 번 움직였다 하면 100만 원대나 합니다만. 그 정도면 그래도 수입이 상당하겠어요. 한 잔 더 하시죠. 좀 드시면서.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요. 시간당 10만 원이라면 그렇게 많이 받느냐고 놀랍니다. 근데 그 말은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는 선수가 1초에 얼마를 벌었냐 따지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건 링 위에서 뛰는 시간만을 계산한 겁니다. 그 수십 배, 수백 배 이르는 피나는 연습 시간을 간과했던 얘기죠. 저도 그렇습니다. 매번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해선 두 번 다시 불러주지도 않을 겁니다. 이것저것 많이 알기 위해서
책도 사봐야 하고 도서관에도 왔다 갔다 하고 투자하는 시간이 실제 강의 시간엔 비교도 안 됩니다. 생각보다 이게 미천이 많이 드는 장사라고요. 수입면으로 따져도 그렇죠. 뭐 한 달에 10시간을 맡으면 잘 맞는 사람이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과외로 하는 일이라면 모를까. 나는 솔직히 털어놓는 그가 마음에 들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라도 격의가 없어야 할 거였다. 한동안 그가 얘기를 했다. 강의 내용이 주로 가족이나 이웃과의 화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라 했다. 그건 그의 처지를 감안해 볼 때 좀 아이러니컬하게 들렸다. 무슨 사기죠? 순 사기예요. 자, 받으시죠. 네. 아, 참. 현관에 놔둔 상자들 말입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고 거치적거리기도 하니까 좀 치웁시다. 예. 죄송합니다. 치운다 하면서 본의 아니게 폐를 끼쳐드렸네요. 치워드려야죠. 예, 치워야 하고 말고요. 어쩐지 어감이 미심쩍었다. 치우겠다는 단정 대신 치워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했다. 오늘이라도 치워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당장은 좀 곤란하겠는데요. 실은 그게 말입니다.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먼저 제 아내랑 해결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방에 여유가 없거든요. 이사를 할 때마다 아내랑 티격태격합니다만 번번이 아내가 고집을 부립니다. 그 아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 문제죠. 상자에 든 게 죄다 도자기들입니다. 자기 작품도 몇 개 있지만 대부분 학교 다닐 때의 수집품입니다. 아내가 도예를 전공했거든요. 나중에 집을 사면 도자기들로 거실을 장식하는 게 꿈이랍니다. 그런데 이사할 때마다 그게 짐이 되고 놔둘 데도 없는 형편이니 처분을 하든지 누굴 주워버리든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무지 듣질 않는 거예요. 꽤나 감 나가는 것들인 모양이죠.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게요. 겨우 학생들 졸업작품 수준입니다. 전시회 같은 데서 뭐 하나둘씩 손에 넣은 모양인데 그러기 위해 말 못할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아내 말로는 도자기 하나를 사려고 어떨 때는 한 달씩 점심을 굶기도 했다니까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형편대로 살아야 할 게 아니겠어요. 드시죠. 네. 아내는 그러니까 도자기 대신 내 책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 말이나 됩니까? 아내는 지금 우선순위를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제 무능에 대한 일종의 시위일 테죠. 하지만 자기가 1년씩이나 병원 신세만 지지 않았어도 형편이 이렇게 쪼그라들진 않았을 거란 사실을 왜 모르는지. 부인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가요? 제가 괜한 소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제 아내에게 정신적인 취약점이 있긴 하지만 뭐 병이랄 것도 없습니다. 하긴 뭐 굳이 아파트로 이사했던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 일종의 뭐 노이로제 증세라고만 알아두십시오. 마음이 너무 여린 게 탈이죠. 네. 그건 그렇고, 그럼 마루 위에 있는 상자들을 그러면 언제까지? 그건 제가 꼭 치워드리겠습니다. 근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 한 가지 드려도 될까요?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혹시 말입니다. 베란다 쪽에 좀 상자들을 좀 들여놓을 여유가 없을까요? 문간방을 세준 다음부터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내가 비닐장판을 깔아놓은 상태였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베란다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의 이해를 구했다. 그건 집사람하고 일단 상의는 해보겠습니다만 기대하진 마세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아니, 그쪽에서 그냥 해본 소리야. 상자들 곧 치운다고 약속했으니까 걱정 마라.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대로였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감감무소식이었다. 베란다 얘기를 슬쩍 끄집어 내놓고 확답을 듣지 못했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는 거 아니에요? 가장인 나로부터 언급을 받아놓고 유야무야라니. 이거 사람 배신감 느끼게 만드는데. 산업교수에게 강한 배신감이 들던 터에 출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그와 마주쳤는데 그가 우물쭈물하다가 황황히 사라져버렸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 보름쯤 흘러갔을 때 아내가 얼른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다. 언니네가 개를 샀더라고요. 그걸 좀 빌려올까 봐요. 개를 왜? 가뜩이나 좁은 집 구석에 개를 어떻게 데려다 놔? 무심코 아내를 쳐다봤던 나는 그만 섬뜩해지고 말았다. 아내의 얼굴에 야릇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뱀의 냉혹함과 여우의 교활함이 어우러진 듯한 미소였다. 당신은 가만히 보고만 계세요. 대관절 왜 그래? 저 염치 없는 사람들한테 당하고만 살 수 없잖아요.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죠. 그래서? 복덕방에서 저 사람들에게 방을 보여주려고 왔을 때 나한테 맨 먼저 물어본 소리가 혹시 개를 기르느냐는 거였어요. 개가 있으면 안 된다나요? 그러니까 개를 데려다 놓으면 말 안 해도 무슨 의미인지 눈치채겠죠. 자기 아내의 병에 관한 산업교수의 얘기가 떠올랐다.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게 개와 관련 있나 싶었다. 너무 잔인하지 않아? 내보내고 싶으면 그냥 나가라고 할 것이지 그럴 것까지는 없잖아. 모르는 소리 말아요. 우리 입으로 나가라고 했다간 복비에 이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된다고요. 미쳤어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덤티기 쓰게. 시비는 자기네들이 먼저 건 셈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나가줘야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옆에서 회방이나 놓지 말아요. 묵시적 동의를 한 꼴이 돼버렸지만 마음이 답답했다. 결코 악인이 아닌 사람들과 반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렸고 좋은 집주인이 될 각오를 했고 충분히 그런 소질을 지녔던 아내가 악역을 자청할 만큼 변해버렸던 것이다. 며칠 후 퇴근해서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귀여워. 내가 안고 싶어. 안 돼, 내가 안을 거야. 줘. 강아지인가 했는데 몸 놀리는 품이 그게 아닌데? 이게 무슨 종이야? 치와와예요. 소리가 몹시 귀에 거슬렸지만 아내는 의식적으로 방치하고 있었다. 아내의 짙은 눈길이 자주 문간방의 방문에 꽂혔다. 저 방 여자 오늘 저녁 밥 지으러 나오지도 않았어요? 사고가 난 건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금 응급실에 와 있어요. 아니, 왜? 문간방 여자가 쓰러졌어요. 그 방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여보. 내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자 아내가 응급실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니, 그게 아침에 걔가 똥이 마려운 것처럼 낑낑대길래 화장실에다 넣어뒀어요. 언니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거든요. 그럼 화장실 바닥에 똥을 누기 때문에 치우기가 좋다고. 그러고서 안방에 들어간 지 한 1, 2분 지났을까? 걔가 왈왈 짖는 소리가 나더니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뛰어가 보니까
문간방 여자가 화장실 문 앞에 주저앉아서 그냥 비실비실 옆으로 넘어가고 있지 뭐예요. 걔한테 물린 거야? 그 걔가 어디 사람 무는 개예요? 근데 왜 그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당황스럽고 급한 김에 우선 응급차를 불렀죠. 하여튼 뭐 의사가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그랬어요. 다행이다. 그런데 당신 얼굴도 좋아 보이지 않는데? 저렇게 사람 놀래키는 여자 처음 봤어. 도망만한 걔가 자기를 잡아먹기라도 해요? 자. 그나저나 당신 집에 빨리 가봐야겠네. 애가 학교에서 돌아왔겠는데 배고플 텐데 집안에도 못 들어가고. 알았어요. 응급실 문 앞에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있을 때 남자가 왔다. 오셨군요. 어떻게 연락을 받고 오셨습니까? 이거 회가 많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다. 그가 모포 아랫자락을 들추더니 자기 아내의 발목을 살폈다. 나는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오른쪽 발목에서 장단지에 두 줄로 난 새빨간 상처 같은 게 있었다. 개의 이빨 자국이 분명했다. 이런, 안 물렸다더니 제 집사람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라고요? 좌우지간 이 사람을 빨리 옮겨야겠어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수납창고에 가서 치료비 좀 지불해 주시겠어요? 그동안 전 의사를 만나보고 콜택시를 부르겠습니다. 돈은 여기 있습니다. 아닙니다. 수납창고 앞은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20명도 넘는 줄에 맨 꼭무늬에 붙어 있었다. 언제 주려고? 지금 여기 수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부인을 어디로 옮기시겠다는 거죠? 용인에 집사람이 전에 입원해 있었던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즉시 데려와야 된다고 했거든요. 사실 어제 개를 데려다놨기에 걱정을 하긴 했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예감이 이상해서 집에 전화를 해보니까 응답이 없더군요. 그래서 달려왔더니 아주머니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공연히 개를 데려와서 이런 불상사가. 그런데 전에도 부인께서 개한테 물린 경험이 있으신 모양이죠? 저희에게 너무 미안해하실 건 아닙니다. 정말로 개에게 물린 건 아니니까요. 아까 보셨던 건 제 아내의 병적인 공포심이 만들어낸 가공의 상처예요. 실제로 그랬던 건 아니지만 아내는 물렸다고 느꼈던 거고 그 느낌이 살갗 위에 구체화된 거죠. 전문 용어라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아무튼 의사의 얘기로는 매우 드문 케이스라더군요. 아내가 5살 때 커다란 셰퍼드에게 발목을 물린 적이 있다고 했어요. 본인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이틀 전에 발병했을 때 장모님 얘기가 그랬어요. 어릴 적의 공포가 오랜 기간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다가 느닷없이 아내를 공격해왔던 거죠. 그게 재발했을 뿐입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병원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퇴근해서 돌아와 보니 마루 위에 버티고 있던 상자들이 치워지고 없었다. 문간방 아저씨가 점심때 집에 들러서 상자들을 방 안으로 들여놓고 다시 나가더라고요. 부인 상태는 어떻대?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더 물어보려고 해도
설명하기 싫은 눈치여서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나는 그를 기다렸지만 자정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한밤중에 아내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여보, 저 소리 좀 들어봐요. 잠이 거치자 숨을 죽인 흐느낌이란 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나는 어둠을 응시한 채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좀 건너가 보세요. 내가 문간방으로 다가갔을 때까지 흐느낌은 멈추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기가 망설여졌다. 문득 나는 내 한쪽 발이 딛고선 마룻바닥의 한 부분의 색채가 좀 열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신문지 한 면이나 될까 말까 한 면적이었다. 겨우 저걸 갖고. 불현듯 무엇인가 영영 잃어버린 것만 같은 동절한 느낌이 가슴을 찔렀다. 김병원의 소설 마음의 이빨자국, 오늘 라디오 독서실 작품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임진흥, 이현주, 홍진욱, 방우호, 이승주, 박지윤, 박희은, 음악 강원기, 효과 안익수, 김성필, 신현파였습니다. 작가와의 대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김병원 선생님. 예. 네, 아마 이 작품을 접하면서 사람마다 인상적으로 느낀 대목이 다 다를 텐데 저는 이 끝부분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남는군요. 현관마루를 뭐 그냥 뒤덮다시피 했다고 분명히 이제 집주인 부부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치워놓고 보니까 신문지 한 면 정도의 공간이었다고. 네, 그래서 박스 면적이니까요. 예. 근데 그걸 갖고 그걸 못 참아서 그렇게까지 그야말로 결과적으로 학대를 한 셈인데 말이에요. 네. 이 도시인들 이렇게 각박하게 사는 거죠. 예, 조금만 손해를 못 참아하죠. 보통 사람들이요. 네. 소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예. 그런데 그게 꼭 뭐 어떤 악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일반 선량한 사람으로 되게 다 그렇거든요. 이 집주인부가 악인들이 아니에요. 예. 그걸 어떤 자존심이 상하게 돼버리고. 예. 뭐 자기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런 얘기죠. 아니, 말씀하셨다시피. 예. 이 집주인 내외가 결코 악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건 흔히 목격하는 풍경들이거든요. 예. 작품에 보면 어릴 때 개한테 물린 이 체험이 마음에 그야말로 제목처럼 마음의 이빨자국으로 남아갖고 물리지 않았는데도 이빨자국이 남는다. 공포를 느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에피소드인가요? 제가 정신의학이라는 책을 한번 봤었는데요. 네. 그 정신의학이라는 책이 그 두툼한 책이었는데 거기에 그 정신병의 각 증상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거였어요. 예. 그게 아마 학원사가 거기서 나온 책인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어떤 환자가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말이죠. 예. 자기한테는 걔가 공격을 하게 돼가지고 상처가 생긴답니다, 실제로요. 실제로요? 예. 그걸 제가 이제 그걸 읽었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데뷔하신 기간에 비해서 부지런한 작가 같지는 않거든요? 예, 네. 제가 게을렀습니다. 지금으로 오늘 상반기에도 작품이 하나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 어떤 작품 좀 소개해 주시죠. 아니요, 소설 모아놓은 겁니다. 그동안 예. 썼던 것들이요. 네, 제목은 정하셨어요? 예. 네. 남태평양이라는 작품인데요. 작품집 이름이 그렇습니다. 작품집 제목은 남태평양. 예.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오고 있는. 예, 문학과 지성에서 나올 예정이고요. 예. 자기 작품 세계를 조금 우리 기회가 닿은 길에 나는 어떤 작품을 주로 그려낸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소설을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왜 서머셋 모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자기가 소설을 왜 쓰냐 그런 거에 대해서 독자를 즐겁게 하고 감동을 주기 위해 소설을 쓴다 그랬거든요. 네. 그 말이 굉장히 공감하는 편입니다. 예. 소설의 어떤 효용이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독자를 즐겁게 하고 감동을 주기 위해 소설을 쓴다 하는 말에 100% 공감하는 편입니다. 예. 더구나 이제 서머셋 모험 같은 경우는 대중적 각광을 상당히 받은 작가 아닙니까? 네. 인기라는 것, 소위. 예.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문학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못 받았죠. 예. 예. 참 어려운 양면이지 않습니까? 예. 대중성과 문학성이라는 것. 이 작가 김병헌으로서는, 대중성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법도 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최대한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예.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서머셋 모험의 인기에 다가가는 좀 각광받는 작가 김병헌 씨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디지털 보청기 전문 회사는 금강 보청기. 1년 6개월간 무상 보증 수리해주는 보청기 회사는 금강 보청기. 6개월 내 분실하면 1회 무상 재제작해주는 보청기 회사는 금강 보청기. 귀가 잘 안 들릴 땐 금강 보청기. 전국 어디서나 1588-5233. 뭐라고? 1588-5233. 수출이 전부였습니다. 땀과 노력으로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내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본시장이 성장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준비할 때입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한국증권업협회. 디지털 보청기 전문 회사는 금강 보청기. 1년 6개월간 무상 보증 수리해주는 보청기 회사는 금강 보청기. 6개월 내 분실하면 1회 무상 재제작해주는 보청기 회사는 금강 보청기. 귀가 잘 안 들릴 땐 금강 보청기. 전국 어디서나 1588-5233. 뭐라고? 1588-5233. 남들에게 우르사는 간장약이다. 그러나 내게 우르사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천천히 하라. 기운 내고. 아버지, 당신은 제게 살아가는 힘입니다. 당신 덕분에 거뜬합니다. 생활의 힘 우르사. 올해 처음 만난 분도 10년째 변함없는 고객님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애니카 자동차 보험이 3대 고객 만족도 평가 자동차 보험 부문에서 5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보험.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도 작품 속에 연상됐던 부분들, 이것들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세상에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병이 어떤 결과까지 나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세심한 접근법으로 쓴 작품 오늘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극본 송윤지, 기술 이흥규, 연출 이계창이었습니다.